안녕하세요, 이수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코인 이슈들과 흐름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영상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다 보니 시기를 놓쳐 흘려보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과 달리 편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냥 편하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여러가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긴 영상이 될 것 같으니 편하게 틀어놓고 듣다가 주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궁금하고 관심 가질 코인 시세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최근 흐름이나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나갈게요. 첫 번째, 먼저 코인 시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인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비트코인은 코로나발 양적 완화에 따른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연초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의 투자들도 이어졌고요. 그러다 5월에 붓다빔이라고 일컫는 중국의 채굴 금지로 인한 급락을 겪었고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후 채굴자들의 이주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올랐고, 그리고 지난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한 것과는 달리 헝다 사태 테이퍼링 기조에 따라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10월 가격을 맞춘 플랜 B의 스타트 플로우 모델은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하지만 11월달 그리고 12월달에도 틀렸습니다. 결국 그런 분석들은 큰 틀에서의 가이드로 생각해야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예측보다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른 코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이런 과정에서도 지난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도 2배니까 할만하죠. 그런데 그동안 솔라나는 100배, 루나는 고점 120배. 정말 2배 오른 비트코인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이 오른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코인들의 가격 변동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크립토 버블입니다. 옵션을 조절하면 시총 크기에 따라 버블의 크기가 정해지기도 하고 특정 기간의 상승률에 따라 크기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총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크고 다른 메이저 코인들은 작게 보입니다. 반면에 상승률 순서로 보면 솔라나, 루나 등 생태 확정에 성공한 코인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냥 몇 퍼센트 올랐다, 얼마 올랐다 하면 감이 오지 않는데 이렇게 비주얼로 다른 코인들과 비교를 해주니까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인의 가격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요동치겠지만 결국 연 단위로 보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래소 자체보다도 국내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특근법의 영향으로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갖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이는 해외 거래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던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대형 거래소들은 한글 서비스를 중지하였고요. 한국인이 찾아가서 이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은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보는 건 일반 한국 유저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을 통해 살아남은 거래소는 업비트를 포함한 대형 거래소들이죠. 특히 업비트는 이후 NFT 마켓도 연동시키면서 확장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과 협업하지 못한 거래소는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수한 상황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같은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거래소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보통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걸 한국에 따라가지 못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잠시 줄다가 이후 점점 높아지다가 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때 마찬가지로 해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비싸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김프를 역으로 이용하면 단순히 코인을 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김프가 높을 때 한국 거래소에 보내서 팔기만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김프를 조회하는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는데 편한 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만으로도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해외 거래소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을 가진 코인들은 대부분 해외에 먼저 상장을 해요. 단지 한글이 편하고 영어가 낯설어서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국내 거래소만 쓸래 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많은데, 근데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을 하는 이유가 그냥 편하고 재밌으려고 하는 건가요?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코인이다 하시면 첫째로 국내 거래소를 탈출해서 해외 거래소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정말 강력히 권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정보를 얻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코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정보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해외 거래소가 어떠한 기능들이 있어 좋은지, 김프를 이용한 차익 거래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정보들부터 어떻게 안 것인지 궁금할 거예요. 뭐든 배우고 익숙해지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코인 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국내 거래소만 쓰고 이후에 이야기 드릴 디파이나 NFT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때그때 유행하는 코인들을 언뜻 듣고 매도하는 것만으로는 발전도 없고 수익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빠르게 정보를 찾아 배우는 사람들은 반년도 안 돼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구축하고 다른 분들까지 알려주는 수준으로 성장하기도 해요. 블록체인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이상 우리들은 모두 동등한 위치입니다. 단지 정보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찾고 참여할 뿐이에요. 정말로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정보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기사도 읽지 않고 커뮤니티에 참여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겠죠. 반면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동안 이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거래소 이야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찾을 때 국내 포털과 카카오톡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고 텔레그램, 트위터, 디스코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고요. 둘러보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 유저나 커뮤니티를 팔로우하고 거기부터 하나하나 정보를 얻는 곳에 늘려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암호화폐와 이 생태계에 대해 익숙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코우의 채널의 텔레그램이나 유튜브도 그리고 단톡방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디파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코인을 하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디파이는 디센트럴 파이낸스의 약어로 탈중앙 금융이에요. 코인을 할 때 D로 시작하는 거면 거의 대부분 디센트럴, 탈중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용어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들었을 때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생소한 단어고 영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약어들 많잖아요. 어린 세대가 쓰는 말들 처음 들으면 그게 뭐야 하다가도 그냥 그런 거구나 하잖아요. 정말 그게 끝입니다. 영어일 뿐이지 어려우면 본인의 언어로 바꿔서 기억해도 괜찮아요. 디파이 그냥 코인으로 하는 은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클레이스학과 같은 한국의 디파이도 나오고 있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카카오톡 안에 있는 클립 지갑을 사용할 수 있고 사이트도 한글이에요. 여기에 익숙해진 다음 해외의 다양한 디파이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얼마 전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국내 거래소를 활용을 잘 하지 않다가 조금 큰 금액을 넣었고 하루 홀딩을 하고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계정이 잠시 일시 정지를 당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활동이 감지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사고를 막는 기능은 하겠지만 정말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었는데 내 돈을 마음대로 넣고 빼지 못하고 심지어 의심을 받는다면 좋지 않겠죠. 이런 부분이 중앙거래소 CEX와 탈중앙금융의 차이입니다. 개인 지갑을 활용한 디파이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송금, 입출금, 대출 다 1분 이내에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은행이나 어떤 사람의 관여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용하다 보면 거꾸로 기존 시스템은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디파이라고 한 단어로 퉁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코인 간 교환을 가능케 해주는 스왑 기능,
DEX라고 부르는 탈중앙 거래소고요. 그 수합을 위해서는 교환하고자 하는 두 가지 코인이 필요해요. 그 두 코인의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 유저들의 코인을 잠시 맡아 사용하는데 대신 이자를 주고요. 이게 기본적인 디파이의 형태입니다. LP 쌍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내 두 가지 코인을 쌍으로 묶어 잠시 맡겨놓으면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자체 발행하는 토큰을 이자로 줍니다. 이건 팔아도 되고 디파이 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는 데 써도 됩니다. 맡겨놓은 코인 쌍의 가격은 코인 시세 변동에 따라 바뀌는데 묶지 않았을 때보다 변동에 의한 손실이 더 커지고요. 이것을 비가역적 손실이라고 하는데 검색해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수합들은 정말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 그것 중에 무엇이 좋은지 일일이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디파이들의 수익률을 비교해 둔 사이트들도 있고요. 이자를 받는 건 좋은데 복리 효과를 노리기 위해 매번 직접 보상을 수령해서 재예치하는 게 귀찮고 수수료도 드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한 오토판과 같은 디파이도 있고 알아서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 예치해주는 일드 어그리게이터, 마진 기능을 섞어 원금의 몇 배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레버리지 파밍, 그리고 맡긴 금액을 담보로 다른 코인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비너스와 같은 디파이도 있습니다. 요즘엔 지금 이야기한 기능들이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간단히 한 프로젝트에서 모두 구현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기존 디파이라면 디파이 2.0이라 불리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올림푸스 다오라는 것인데 이 디파이 2.0은 유동성을 대여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소유한 자금을 통해서 가격 하한선이 유지되는 거버넌스 토큰 시스템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의 디파이는 거버넌스 토큰, 그 프로젝트에서 자체 발행한 토큰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파니까 가격 유지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홀딩을 유도하고 소각하기도 하고 가격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팬케이크 스와과 같이 대형 디파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소형 디파이에서는 마치 짧은 행성의 생성과 소멸을 보는 것처럼 급팽창 후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올림피스는 자체 보유한 자금으로 발행한 거버넌스 토큰을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거버넌스 토큰을 다른 코인들을 이용해 구매하면 현재가보다 일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프로젝트에서 자체적으로 보유 코인 양을 확보하고 거버넌스 토큰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준비금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승은 막지 않다 보니까 토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이자도 계속 늘고 TVL도 계속 늘거든요. 이 성공을 보고 많은 포크들이 생겨났는데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이것도 시스템이 완벽하기보다는 이용하는 유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디파이 이야기가 조금은 복잡하셨을 텐데 이 정도로 정리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만 아니라 앵커처럼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코인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고 안전적인 것부터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IDO입니다. ICO, IEO, IDO 용어도 다양한데요. I는 모두 이니셜이고요. C는 코인, E는 익스체인지, D는 덱스 또는 디파이, O는 오퍼링입니다. 모두 코인 초기 발행과 관련된 용어로 그 세부 방식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는데요. 혼란만 주는 용어의 차이에는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갖기 위해 기존의 코인을 기여하거나 다양한 액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어요. 2021년에 9,000여 종류의 신규 코인이 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코인 종류 중에 살아남은 코인을 선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하지만 이쪽 시장 자체가 워낙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코인이 초기 발행 가격에 얻을 경우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요. 초기의 ICO는 선착순으로 참여자에게 토큰을 분배했지만 서버 다운이나 고래가 쓸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화이트리스트를 받기도 하였고 마케팅과 안정적인 토큰 분배를 위해 거래소를 통해 특정 미션을 수행한 사람들이 토큰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거래소를 통한 IEO의 경우 아무 코인이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면 수익이 거의 보장되는 수준으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1차적으로 코인을 선별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개인이 할당받을 수 있는 코인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일반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디파이를 이용해 토큰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IDO, 런치파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발행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 또는 스테이킹하는 양에 비례해서 신규로 발행하는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테이킹한 거버넌스 토큰의 양에 따라 티어, 즉 등급을 나눠서 높은 티어에게는 일정 수량을 분배하는 보장 형식으로 스테이킹을 유도하고요. 이 방법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메이커다오 등이 있습니다. 레드카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 발행한 코인의 상패에 따라서 IDO 거버넌스 토큰의 가격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중으로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것이므로 잘 알아보고 진입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키워드는 NFT예요. NFT는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한 토큰이다 라는 정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혀 와닿지 않죠. 간단히 말하면 이것도 코인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내가 가진 이더리움 한 개와 다른 사람이 가진 이더리움 한 개는 완전히 동일하고 구분되지 않는데 내가 가진 만원과 다른 사람이 가진 만원과 동일한 것과 같아요. 반면에 NFT는 그 코인에 어떤 정보를 넣은 거고요.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정보를 담고 있고 이건 어떠한 코인의 이름으로 묶여 불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분되는 코인이 되는 거죠. 이 NFT를 크게 터뜨린 건 비플의 작품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일이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들을 랜덤 조합을 통해 AI가 만들어낸 그림, 제너레이티브 아트를 통해 1000개, 10,000개씩 그림을 찍어내고 여기에 희귀도가 부여된 크립토 펑크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NFT의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NFT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가장 크게 성장한 코인이 바로 솔라나인데요.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트랜잭션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 저렴한 가스비를 바탕으로 신규 NFT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면서 NFT를 구매하기 위해 솔라나 체인을 이용하고 솔라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코인 가격도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NFT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NFT 프로젝트의 발행량은 10,000개, 1000개 정도니까 어떻게 구매자를 선정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FCFS, 화이트리스트, OG, GM, 풀프, 책꿀, 민컴 테스트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FCFS, Fast Come, Fast Serve, 먼저 오면 먼저 준다, 선착순이란 말이고요. 즉, NFT를 발행하는 것을 민팅한다고 하는데 선착순으로 민팅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스비며 서버 부하며 구매 못한 사람들의 원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그냥 등록을 받았는데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길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프로젝트 쪽에서 조건을 겁니다. 친구를 몇 명 초대하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팔로우하고 이런 미션들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는 NFT 프로젝트들이 자신의 커뮤니티들을 키워나가기 위해 이 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합니다. 화이트리스트를 줄 테니 이런저런 미션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알려달라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NFT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매 권리를 보장받고 프로젝트 쪽에서는 홍보를 할 수 있어 윈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책꿀인데요. 디스코드라는 커뮤니티에서 대화량을 가지고 기록하고 그거에 따라 경험치와 레벨을 부여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량을 수치화해서 이 레벨을 기준으로 화이트리스트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화이트리스트를 받기 위해 의미 없는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고 운영진들은 그런 악용을 막기 위해 강퇴하거나 채팅 속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화이트리스트를 받기 위한 한국인들은 밤새 채팅을 꾸역꾸역 하고 레벨을 올려 이름의 색을 바꾸어냈고 이것조차도 경쟁이 붙게 되니까 너무 극단적인 노동이 되고 책을 같은 채팅, 책꿀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프로젝트에도 유저에게도 좋을 게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밈 컨테스트와 같은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단순 노가다 말고 커뮤니티에 기여하면서 재미를 주는 사람에게 화이트리스트를 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화이트리스트를 받으면 끝이 아니고 민팅을 하고 그 결과에 어떤 NFT를 받게 되냐에 따라 또 희비가 엇갈립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지만 희귀도가 높은 NFT는 일반 NFT에 비해 훨씬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고, 흔한 것에 걸렸다면 오히려 민팅 가격보다 낮은 시세가 형성되기도 하죠. 이 가장 낮은 가격, 바닷가가 중요한데 플로우 프라이스, FP, 풀프, 바닷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NFT를 어디에 쓸까요? 처음에는 프로필 사진에 쓰는 용도에 밖에 없었는데 PFP, Picture for Profile 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최초의 제너레이티브 아트인 크립토펑크나 그런 의미를 가진 것 말고는 푸사용으로 몇백만원, 몇천만원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제2의 크립토펑크가 될 거라는 기대감과 한정된 수량, 리얼리티에 따라 가격이 높게 책정됐지만 프로젝트가 쏟아지면서 NFT 프로젝트의 희소성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푸사용 그림이 아니라 NFT를 가지고 게임에 활용하거나 커뮤니티 참여권으로 사용하거나 실물을 선물해주는 등 이런 기능성이 포함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아트 기반의 NFT 외에도 본인만의 예술성, 작품성을 가지고 소량 발행하는 NFT의 경우에는 현재 오프라인 갤러리를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역할을 하며 커가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키, 디즈니, 펩시 등 대기업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 퀄리티와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시장에 떠나지 않고 계속 참여할 생각이고, 제 채널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이런 정보들을 계속 공유할 생각입니다. 특히 NFT에 한정되기보다는 이 크립토 생태계 전반의 흐름과 투자 내용을 공유하고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코인이란 게 이런 거구나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